안녕하세요. 저는 10평 남짓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매일 썰밤의 사연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제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자주 가졌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곤 했답니다. 저에게 최근에 일어난 그리고 평생 잊고 싶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끔찍하고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듣는 분들께는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조심스레 시작해 볼게요. 아들 하나 낳고 남편과 셋이 오순도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남긴 보험금의 일부로 작은 식당을 차렸고 삶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악착같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죠. 아이의 곁에서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보단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탓에 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어설프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놀랍도록 반듯하게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품은 더없이 온화했죠. 제 눈엔 정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저보다 100배는 나은 아이였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덧 성장해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과장까지 진급하며 앞날이 창창한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예쁘고 인성도 바른지 마치 아들과 꼭 닮은 사람 같아 얼마나 기쁘던지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돌아온 그날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둥둥 떠 있었답니다. 설렘과 벅참으로 가득한 하루였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장사하며 평온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식당에 좀 수상한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는 무뚝뚝하게 말을 던졌습니다. 제 식당은 콩나물 국밥과 해장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인데 그녀는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주문을 하더군요. 난 콩나물 냄새가 아주 역겨워요. 콩나물 빼고 국밥 하나 줘요. 네? 아니 손님, 콩나물을 못 드시면 해장국으로 바꿔드릴까요? 해장국? 그 시뻘건 국물도 싫어요. 얼큰한 거 말고 맑은 거 없어요? 맑게 끓여드릴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해봐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좀 해주시죠. 말투 하나하나가 싸늘하고 마치 싸움 걸듯 날을 세우더니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론 이상한 손님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 손님은 뭔가 달랐습니다. 어쨌든 맑은 해장국을 정성껏 끓여서 상에 올려드렸더니 국 한 숟갈을 떠먹고는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뭐예요? 진짜 더럽게 맛없네. 맛이 없다뇨 손님. 제가 식당 하면서 그런 말씀 처음 듣는데요. 그래요? 그럼 순진한 손님들만 받아온 거겠죠. 내 입에 이런 음식은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못 먹겠네요. 그럼 못 드시겠어요? 저는 차라리 돈 안 받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시 수저를 들더니 국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뭐 시장이 반찬이라잖아요. 일단 허기부터 좀 채우고 생각하죠. 속으론 한숨이 나왔지만 참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 아까 그렇게 투덜거리더니 해장국을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싹 비우더군요. 정말 설거지한 그릇처럼 말끔하게. 그래서 계산을 받으려 다가갔더니 또 한 번 어이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이상하게 배가 좀 살살 아프네? 아줌마, 이거 오래된 걸로 만든 거죠? 국에서 비린내 나더니만 이거 완전 사람 잡는 음식이었네. 아이고 배야. 손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장본 재료고 육수는 10시간 푹 고운 겁니다. 뭐예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웃겨 진짜. 지금 배가 이렇게 아픈데 이거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겠네. 식중독 걸리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손님 지금 장난하세요? 다 드셔놓고 이제 와서 음식 탓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계산해 주세요. 계산? 진짜 뻔뻔하다. 이봐요. 여기 식당 안 좀 봐요. 벽지 다 뜯기고 테이블도 낡고 이런 데서 음식하면 세균이 득실거리는 거 몰라요? 청소나 제대로 해요. 나 식약청에 신고할 거예요. 감시 나와야 정신 차리겠네. 지금 뭘 하셨어요? 처음 겪는 이런 어이없는 진상에 말 그대로 얼이 빠졌습니다. 여자 손님은 결국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죠. 속에서는 화산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라도 잡았다간 욕설이 오가고 손님들 보는 앞에서 소란만 피울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래, 무례한 손님 하나 다녀갔다 치자. 잊자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설거지를 하던 그날 저녁.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손에 병원 진단서까지 들고 당당하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억울하고 분노에 찬 표정을 잔뜩 걸친 채였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계산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죠. 이거 보세요 아줌마. 이따위 식당에서 음식을 팔아대니 내가 탈이 나지? 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꼬이더니 결국 병원까지 갔어요.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약까지 처방받았다고요. 그러면서 손에 쥔 진단서를 제 눈앞에 들이밀더군요. 보세요 진단서. 명백한 급체, 음식이 원인이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오늘 하루 종일 화장실만 8번을 갔다니까요. 당장 치료비 내놓고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도 주세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애써 침착하게 말했죠.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음식은 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고 조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적 없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눈을 부릅뜨고 한 발 더 다가오더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게 진단서예요. 병원이 장난하는 곳도 아니고 내가 일부러 배탈나려고 했겠어요? 이건 명백한 위생 문제예요. 내가 착해서 좋게 해결하자고 이러는 거지 당장 신고하면 문 닫을 수도 있는 거 몰라요? 당황한 저에게 한 줄기 구원의 손길처럼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옆집 김밥집 사장님이 조용히 손짓을 하셨어요. 국밥 언니, 잠깐만 나 좀 봐. 주방 옆 작은 문을 열고 사장님과 마주하자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여자 내가 아는 사람이야. 유명한 블랙 컨슈머야. 블랙 뭐라고요? 블랙 컨슈머. 요즘 말로 개진상. 트집 잡고 진단서 떼서 가게 주인들한테 돈 뜯어내는 전문 악질 손님이지. 세상에. 우리 가게에도 이런 사람이 올 줄이야? 저 여자 내 식당에도 왔었어. 김밥 먹고 탈났다면서 다음날 진단서 들고 와서 치료비 달라고 난리 피웠다니까. 난 단호하게 보상 못 해준다고 했지. 내 음식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바로 식약청에 신고했어. 그 말을 듣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가게 하루 영업정지 당하고 위생검사 받았지.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일주일 뒤에 또 나타나서 배 아프다고 진단서 들고 오고 또 보상하라고 했어. 손님들 많은 시간에 일부러 와서 이 집 김밥 먹고 탈났다고 큰소리 치면서 다른 손님들까지 겁주고 쫓아냈다니까. 아이, 그 정도였어요? 응. 결국엔 손님도 줄고 평판도 나빠지고 내가 너무 지쳐서 치료비 좀 쥐어주고 돌려보냈어. 그 뒤론 다시 오면 음식 안 판다고 문부터 잠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 여자가 단순한 진상이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상대로 사기치는 블랙 컨슈머였던 거예요.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고 이미 동네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여자였습니다. 입맛 없다고 트집 잡고 맛없다며 욕하고 다 먹어놓고 탈났다며 협박하고 마치 짜여진 대본처럼 반복되는 수법이었습니다. 김밥집 사장님은 자신이 당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조용히 충고하듯 말했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오히려 우리가 더 피곤해져. 솔직히 경찰도 이런 거 귀찮아하거든. 병원 진단서 떼어오면 우리가 일부러 병 주고 돈 안 준 것처럼 되기도 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적당히 돈 좀 쥐어주고 끝내. 그리고 다시는 손님으로 안 받는 게 답이야. 그 말에 마음이 더 씁쓸해졌습니다. 무고한 입장에서 돈을 준다는 게 억울했지만 괜한 싸움으로 가게 이미지 망치고 경찰서까지 불려가느니 차라리 빨리 마무리하자는 심정이었죠. 그래서 저는 카운터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조용히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 음식 드시고 탈이 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표정이 싹 바뀌더군요. 앞에서는 화가 난 척하더니 속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하더군요.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아줌마,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잖아. 아까는 손님한테 소리 지르더니 꼬랑지 내리고 사과하니까 내 기분이 좀 나아졌네. 그러더니 제 손에서 돈을 가로채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야? 꼴랑 10만 원? 병원 응급실 가보셨어요? 등록하고 대기하고 주사 맞고 약 타고 시간 다 날리고 내 몸은 다 망가졌는데 그거 다 합치면 최소 30은 깨진다고요. 거기다 내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식당 와서 욕이나 먹고 국물에 쓰레기 냄새나 맡고 10만 원으로는 택도 없죠. 더 주세요. 최소한 40만 원은 더 줘야 내가 그래 양심이 있네 하죠. 순간 저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다 못해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뭐 날강도 취급도 아니고 대놓고 돈을 뜯어가며 생색까지 내고 있으니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김밥집 사장님은 눈으로 참으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결국 저는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고 다시 지갑에서 30만 원을 더 꺼내 그녀의 앞에 내려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러자 그 여자는 어이없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나도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몸이 아프고 속상하니까 나도 예민했지. 아무튼 고마워요. 다음엔 좀 더 위생 신경 쓰고 음식에 성의 좀 담으세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아주 유유히 성질 다 부리고 돈까지 챙긴 얼굴로 문을 나서더군요. 40만 원. 내 손에서 빠져나간 그 돈이 너무나 쓰리고 아까웠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다신 오지 말라고, 제발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속으로 수십 번 빌면서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녀는 다시는 제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식당,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섰겠죠.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 악랄하고 사악한 얼굴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다행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손끝에 조심스레 화장도 얹으며 괜스레 긴장이 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 만큼 환해 보였고 마음속에도 오랜만에 설렘이 피어올랐죠. 아들과 함께 약속 장소인 근사한 식당으로 들어서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괜히 떨린다. 사돈 되실 분은 어떤 분이셔? 아들은 살며시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분이에요. 아마 엄마랑 통하는 게 많을 거예요. 장모님도 혼자서 딸 키우셨대요. 두 분 대화 잘 통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찡해져서 웃음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혼자 자식 키우는 게 쉽지 않지.
그런 얘기 나누다 보면 울 수도 있겠다. 그러다 갑자기 목이 메어져 조용히 아들 손을 쥐고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참 엄마 같은 부족한 사람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엄마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살며시 감싸주며 말하더군요. 엄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엄마가 날 지켜줬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엄마예요. 저는 늘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자식, 말도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냐. 참 복받은 엄마다 진짜. 그렇게 제 옆에서 착하고 다정하게 자라준 아들이 어느덧 장가를 간다고 하니 가슴 한편이 찡하면서도 아련했습니다.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지만 왜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드는지. 조금만 더 이 아들 곁에서 엄마 노릇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의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젠 누군가의 남편이 된다는 게 어쩐지 먼 나라로 떠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웃으며 축복해야겠죠? 제 아들이 제가 세상에 내놓은 가장 큰 자랑이니까요. 이윽고 식당 입구 쪽에서 두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안사돈이었죠. 아들은 반가운 얼굴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맞았고 저는 순간 심장이 뛰는 걸 진정시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몸을 앞으로 깊게 숙이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 사돈 이제야 뵙네요.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제 목소린 차분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 안사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죠. 정말 반갑습니다. 사돈, 우리 악수 먼저 할까요?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치 등골로 얼음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 눈앞에 선 여인의 얼굴이 나딕다 못해 뇌리에 깊게 박힌 그날의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안사돈도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바로 입꼬리를 올려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잡은 손, 그 나딛고도 치가 떨리는 손을 잡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식당에 들어와 억지를 부리고 진단서까지 들이밀며 40만 원을 뜯어간 그 블랙 컨슈머 진상 손님, 그녀가 제 아들의 결혼 상대 부모로 나타날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머릿속으로 가능성을 계산하려 했지만 그건 통계도 수치도 아닌 말 그대로 하늘이 땅을 뒤엎은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천진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는 뺨 근육을 당기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안사돈 역시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사람인 양 웃음을 흘리며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위가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곱고 우아한 분일 줄은 몰랐어요. 사돈께서 아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이 칭찬으로 들려야 할 텐데 제 귀엔 그저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속에서 들끓는 말을 삼키며 저는 최대한 평정을 가장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희 아들이야 제 분에 넘치게 자라준 거죠. 안사돈께서도 따님을 너무나 곱게 잘 키우셨어요. 첫인상부터 아주 야무지고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웃는 얼굴로 한참을 떠는 척했습니다. 악수는 그저 손끝을 닿게 한 형식일 뿐 진심은 단단히 감춰야 했습니다. 악수 끝에 손을 놓으며 그녀가 제 눈을 한번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럼 다 깨진다 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지만 속은 내내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상견례인지 승지옥인지
아들의 결혼이라는 가장 축복받아야 할 날에 저는 온몸으로 긴장을 씹어 삼켜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겉으론 평범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내내 그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웃고 있는 입술 아래로 감춰진 본심을 읽어내려 했었죠. 그날 제 식당에서 보여준 행패는 온데간데 없고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녀는 참으로 품위 있고 정숙한 척했지만 그 가식적인 웃음 너머로 들려오는 말없는 신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모르는 사이로 합시다. 그날은 없던 걸로 해요. 제게는 뼈에 사무치도록 잊히지 않는 날인데 그녀는 그저 창피한 과거 하나쯤 덮자는 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속으로는 조마조마했겠죠. 자기 입으로 떠들어놓은 온갖 진상짓이 사위 귀에라도 들어갈까봐. 결국 상견례는 정해진 이야기만 나누고 형식적인 칭찬과 덕담만 오간 채 딱딱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불에 댄 듯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장사 마무리 무렵 식당 유리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사돈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당당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까지 띄고 있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돈, 우리 인연이 참 깊네요. 인연이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처럼 행패 부리며 돈 뜯어간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차가운 생각을 뒤로 밀어두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아, 네, 사돈. 그때 탈나셨던 건 괜찮으셨어요? 그럼요. 덕분에 다 나았죠.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날 일은 우리 애들한텐 비밀로 해요. 제 딸 사위를 무척 좋아하고 의지해요. 괜한 말 하나로 감정 상할 일은 만들지 말자고요. 그럴게요. 저도 사돈의 따님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입은 다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말 한번 시원하게 잘 통하네요. 그래서 내가 사돈 참 마음에 든다니까요. 이쯤에서 저는 슬슬 진짜 속내를 꺼낼 거라는 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그녀는 잠시 눈빛을 고르더니 능숙하게 가방을 열어 두툼한 팜플렛을 꺼내 식탁 위에 차례차례 펼쳐 보였습니다. 형광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구들이 눈에 확 들어왔고 고급 아파트의 조감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신축 아파트인데 입지도 좋고 조망도 끝내줘요. 애들 신혼집을 여기로 했으면 해서요. 어떠세요, 사돈? 신혼집은 애들끼리 알아서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사위가 대기업 다니잖아요. 능력도 있고 사돈도 장사 잘하시잖아요. 이 식당 차가도 손님 많고 소문도 좋던데요. 사돈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오신 건가요? 애들 신혼집 신축 아파트로 하자고? 맞아요. 40평짜리 호수 조망으로 골라놨어요. 벌써 딸이랑 사위한테도 말 다 해뒀어요. 여기 아니면 신혼집은 안 된다라고요. 애들은 제 말 듣고 고개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사돈만 결단해 주시면 돼요. 믿고 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팜플렛을 보니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고 아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걸 몽땅 보태도 부족할 터였고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면 아들 인생 초반이 빚더미로 시작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사돈은 그런 걸 고려할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누가 허름한 집에서 시작해요. 결혼은 인생의 출발인데 당연히 새 아파트에서 시작해야죠. 제 딸이랑 살 거면 그 정도는 해줘야죠. 체면도 있고 사람 보기에 깔끔해야죠. 부모 노릇 제대로 하시려면 그 정도 각오하셔야죠. 차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얼굴엔 웃음을 보였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한 뒤 그녀를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불 꺼진 주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고 어설프게 거절하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벌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조심스레 엄마 눈치를 보고 있는지도 알았기에 더 그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그 아파트 진짜 그걸로 정하기로 한 거야? 엄마 죄송해요. 너무 부담되죠. 괜찮아요. 저 대출로 마련하면 되니까 엄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대출로 마련하면 그걸 언제 다 갚냐? 아휴, 내가 못나서 너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만 늘렸네. 아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요즘 다 그렇게 시작해요. 전 진짜 괜찮아요. 엄만 그냥 저만 믿어주세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하나 있는 아들이 결혼하는데 손 놓고 지켜볼 순 없지. 기다려봐. 엄마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싸돈도 체면도 분노도 뒤로 하고 아들만 생각하기로. 결국 저는 가게를 권리금 받고 내놓기로 했고 모아둔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집 한 채 없이 살아도 결혼 앞둔 아들에게는 모든 걸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유산은 못 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 이게 엄마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결국 그 돈과 아들이 모은 돈을 보태어 대출은 아주 조금만 받고 신축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잔금까지 치르고 나니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놓였죠. 적어도 아들은 빚으로 허우적대는 시작을 하진 않아도 되니까요. 전 그렇게 제 인생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내줄 수 있으니까요. 이젠 식당도 남의 손에 넘긴 마당이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진 않더라도 아들에게 짐이 되기보단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가까운 곳을 둘러보다 보니 시장 안에 있는 오래된 떡집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망설이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사장님은 제 나이와 경력을 보고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일하게 됐죠. 일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떡을 포장하고 손님을 맞고 때로는 근처로 배달을 다녀오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익기도 쉽고 몸도 많이 힘들지 않아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사장님이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일하다 배고프면 떡 하나씩 집어 먹어요. 우리 떡은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 그날 만든 거니까 괜찮아요. 그 말에 허기질 때마다 가래떡을 하나씩 베어 물고 쫄깃한 인절미를 맛보며 일하곤 했죠. 일하는 건지 하루 종일 간식을 즐기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편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장 안 골목으로 떡 한 봉지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 떡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익숙한 목소리가 고래고래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 떡을 먹고 밤새 배를 쌓고 끙끙 앓았다고요. 이거 봐요. 병원 진단서까지 떼어왔잖아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 놀랍게도 아니 이젠 놀랍지도 않은 얼굴, 바로 안싸돈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손살을 쳤습니다. 아이 손님, 저희 떡은 매일 아침에 뽑아서 당일에만 팔아요. 절대로 상하거나 체할 일이 없어요. 저흰 재료도 엄선해서 쓰고 보관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자 안싸돈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진단서를 휘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죠? 하! 웃기시네. 어디 식약청에 한번 신고해볼까요? 싹 다 조사 나오게 만들어 드릴게요. 위생불량으로 영업정지 한번 받아보실래요? 순간 떡집 주변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몰려들고
사장님의 얼굴도 굳어져 갔죠.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손님, 아무리 그래도 억지는 부리지 마세요. 저희 떡이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어떤 보상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원칙입니다. 안사돈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들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는 듯 제스처를 보였고 전 그제야 뛰어들었습니다. 다급히 그녀의 옆구리를 살짝 찔러 눈을 맞췄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세요? 우리 사위 어머님, 사돈 아니세요? 사돈은 순간 고개를 돌리며 저를 쳐다봤고 표정이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사돈, 잠깐만요. 저쪽으로 좀 가요. 사실은 저 여기 떡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요? 이 떡집에서요? 아, 식당 팔았다고 하더니 그럼 지금은 알바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꾸하지 않고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시장통을 빠져나와 좁은 골목 어귀에 이르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저 사돈이 어디 식당이나 가게 가서 보상금 요구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날 얼마나 당황하고 창피했는지 아세요? 장사하면서 그런 일 처음이었어요. 아니, 난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진짜로 속이 안 좋았던 거예요. 사돈, 저도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사돈이 아프셨으면 드시기 전에 조심했어야죠. 아무데나 가서 따지듯 요구하면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이런 일 계속 하시다간 나중에 애들 귀에 들어가요.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저 역시 사돈이란 이름으로 마주 앉았던 그녀의 체면이 끝내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녀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살짝 떨궜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스스로도 부끄러움을 느낀 듯 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한두 번 끄덕이더니 별말 없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안사돈의 진상짓이 이제는 더는 없을 거라 생각하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린 결혼 준비로 바빴고 그동안 작은 다툼 없이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그날 아침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거기서 보게 된 것은 이미 수술 중인 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사돈과 며느리도 와서 아들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우리 사위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사돈의 목소리는 겉으론 걱정이 가득했지만 뭔가 냉정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이었을까 싶었지만 전 그때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무사할 겁니다. 아니, 수술실에 들어간 지 벌써 한나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내 차분하게 대답하던 저는 이미 속이 탔습니다. 무력하게 의자에 앉아 손톱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불안감에 땀이 흐르고 가슴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지금 미칠 것 같은 정신 부여잡느라 힘든데 사돈까지 보태지 말라고요. 저는 그때 화가 치밀어 올라 그만 말이 나왔습니다. 사돈은 그 말을 듣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수술이 끝난 뒤 아들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고요한 숨결만을 남긴 채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눈 좀 떠라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께 매달려 그리 기도했죠.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들은 아직도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서도 저는 어떤 준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아들의 손끝에 내 손을 얹어놓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면회 시간,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살아줘, 아들. 너를 떠나보낼 순 없어. 제발 눈 떠줘.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자기야, 제발 눈 떠줘. 그 목소리엔 절박함과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반면 안사도는 매우 침착한 표정으로 마치 남의 일인 듯 쯧쯧거리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무감각하고 냉정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차가운 칼날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병실을 나서려던 순간 문 뒤에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났고 그 대화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우리 딸 아직 시집도 안 갔으니까 새삥이나 다름없지. 남자 좀 소개해줘. 여기 상황은 어떠냐고? 사위는 곧 가버릴 것 같아. 사위 애미가 멍청해서 사리분별 못하고 있는데 보나마나 존엄사로 떠나보낼 거야. 내가 반품 전문인 거 몰라? 절대로 손해보는 짓 안 할 거라고. 아무튼 우리 딸은 맞서는 무조건 포기할 테니까 지금 사위놈보다 잘난 남자라도 알아봤죠. 들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의 균열을 만들었고 몸이 굳어버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만큼은 믿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조용하고 아들을 잘 챙겨주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아무리 안사돈이 이상해도 그 딸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이 병원에 누워 의식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옆을 지켜주던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코앞인 어느 날 병원 복도 끝에서 들리는 낮은 대화 소리에 저는 우연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엄마,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이 기집애야. 넌 그 남자 마음에 든다며. 그 남자도 너 좋다잖아. 병실에 누워있는 저놈은 이제 끝났다고. 오늘부로 정리해. 반품하라고. 알겠어. 그럼 어머님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며느리였고 분명 그 목소린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죠. 맞선까지 봤다는 걸 알게 되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그대로 다가가 문을 확 열고 말했어요. 새아가. 아니지, 이젠 남이라고 불러야겠다. 이봐요 아가씨, 방금 그 얘기 다 들었어요. 맞선 보고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다고? 내가 널 착한 줄 알았는데 사람 잘못 봤네. 너도 네 엄마랑 똑같아. 뻔뻔하고 인정머리 하나 없는 사람들. 그래, 그 남자랑 잘 살아보시지. 당장 내 아들 근처에 널 신도하지 마. 며느린 그 말에 입을 막고 울기 시작했고 그 틈에 안사돈이 앞으로 나서더니 제 앞에 우뚝 서서 숨을 헐떡이며 말을 뱉었습니다. 이봐요 사돈, 대가들이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 딸도 다른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끝난 사람 붙잡고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대가들 기다릴 이유도 없고 병원에 더 올 생각도 없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나도 당신네 같은 사람들한테 내 아들 절대 안 줘요.
두 번 다시 얼굴 보지 맙시다. 당장 꺼져요. 그러자 안사돈은 더 나를 세우며 받아쳤습니다. 정말 답답하신 분이네. 상황 파악도 못하고 아직도 희망만 붙잡고 있어요? 대가들 의사 사인 떨어지면 그냥 보내드릴 준비나 하시죠. 존엄사 할 때 되면 연락 오겠네요. 입 다무세요. 내 아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끝날 아이라고요. 네, 그러시든가요. 딸, 가자.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말과 함께 모녀는 아무 미련도 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제 아들을 병상에 둔 채로 말 한마디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다시금 다짐했죠. 저는 매일같이 아들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아주고 손발을 조심스레 주물러줬습니다. 누워있는 아이에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제 마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마음을 보내고 말끝마다 사랑을 담아 하루도 빠짐없이 말을 걸었죠. 너 어릴 때 기억나? 초등학교 2학년 땐가 엄마 아프다고 너 혼자 밥도 하고 약도 챙겨줬잖아. 그때 엄마 눈물 나도록 고마웠어. 또 기억나? 네가 중학교 졸업식 날 엄마한테 몰래 편지 써줬던 거. 그 편지 아직도 지갑 안에 들어있다. 그게 엄마한텐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렇게 저는 매일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슬펐던 날보다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려 말했어요. 아들의 웃음소리, 장난기 가득했던 표정, 사춘기 때 쓱 내민 붕어빵 한 봉지까지 아주 작은 기억 하나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처음엔 이게 진짠가 싶어 눈을 의심했지만 곧 손끝이 움직이더니 약하게나마 손짓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마침내 입술이 떨리며 한마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그 순간 저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살았다. 살아준 거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 단 하나의 말이 제 세상을 다시 밝게 만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회복은 드물어요. 그들은 밤낮 없이 아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놓치는 게 있을까 열심히 살폈습니다. 모두가 아들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줬고 병실 안은 희망으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2달 뒤 아들은 드디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목발을 짚어야 했지만 스스로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무슨 고생이냐? 네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지. 이제 재활만 열심히 하면 퇴원하고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 다 엄마 덕이에요. 진짜로 고마워요. 아들은 그 뒤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견뎠고 마침내 목발을 벗고 스스로 걷게 됐어요. 그렇게 반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건 정말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보듬어준 일이었습니다. 전 그때 결심했어요. 내 남은 인생은 착하게 살자. 가능한 한 남을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자고 말입니다. 아들은 조금씩 몸을 추스르고 다시 예전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아들의 복귀를 진심으로 반겨줬고 차분히 일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예전에 넘겼던 식당을 다시 차렸습니다. 아들 신혼집으로 사둔 집은 당연히 되팔아야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아이만 바라봤으니까요. 가게 문을 다시 열자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한 명씩 찾아오셨습니다. 어머,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이 집 국밥만 한 데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장사는 중박 이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록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참 고마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노숙인 독거노인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를 했어요.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베푸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이 봉사는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 장가갈 날이 올 거라는 걸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그때가 오면 저는 아낌없이 또다시 다 내줄 마음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2년, 아들이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예쁘고 차분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말도 공손하게 잘하더군요. 알고 보니 같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아들이 그동안 건강하게 회복해줬을 뿐 아니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상견례도 무리 없이 잘 치렀고 신혼집도 욕심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준비했어요. 이번에 만난 사돈은 허세나 허례허식이 없었고 집도 분수에 맞게 마련하는 게 맞다며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셨죠. 결혼식도 소박했지만 정이 넘쳤고 저는 마음 깊이 기뻤습니다. 이제야 인생이 좀 살만해졌구나 싶었죠.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 때문인지 자꾸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그 개진상 안사돈과 배신한 며느리를 떠올릴 때면 속으로 분을 삭히다 못해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그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려나? 벌이나 받고 있으려나?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장사 준비를 하며 식당 TV를 켜놨는데 뉴스에서 익숙한 장면이 흘러나왔어요. 형사들 사이에서 수갑을 찬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눈빛이며 걸음걸이며 자세까지 딱 그 여자였어요. 안사돈. 뉴스에선 기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장도 보고 물건도 간편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한우를 주문한 뒤 고기가 상했다며 반품 신청을 했고 업체는 자체 폐기하라는 안내와 함께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멀쩡한 고기를 중고거래 앱에 올려 팔아 1,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딱 듣자마자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결국 이렇게 됐네. 식당에서 진상 부리며 보상금 뜯어내던 사람이 이번엔 택배 반품으로 사기를 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거죠. 저는 복수하려고 한 적도 없고 따로 뭘 꾸민 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그날 열심히 살았고 마음속에 서운함만 묻어두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쌓은 업으로 무너진 거죠.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고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다 지나갔네. 나는 앞으로 잘 살면 되지. 그날 이후로 저는 미련도 미움도 내려놓고 식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가게엔 예전 단골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왔고 저는 그 손님들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어드리며 웃었습니다. 진짜로 살만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뭔가 허전하겠죠? 사실 제 아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맞선을 보고 새시집 갔던 전 며느리 이야기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한 반전이요. 어느 날이었어요. 장사 끝내고 식당 문 닫고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게 골목어귀에서 누군가와 마주쳤는데 순간 걸음을 멈추게 되더군요. 저 멀리서 다가오던 여자의 얼굴, 너무 익숙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맞더라고요. 바로 그 애. 제 아들 배신하고 떠난 그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퀭하고 옷차림은 흐트러져 있었고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너 걔 맞지? 내 아들 배신하고 떠난 그 기집애 맞잖아.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님이야? 새 시집 가서 산다더니 얼굴에 기운이 쭉 빠져선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구나.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못 받고 나왔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렸어요. 엄마가 저지른 한우 사건 때문에 회사에까지 소문 퍼져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아, 네 엄마? 그 모자이크에도 얼굴 딱 알아보겠던데? 그 얼굴 뉴스에 떡하니 나와서 아주 유명해지셨더라. 어머님,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엄마가 감옥 간 뒤로 집안도 엉망이고 저도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내 아들 버리고 도망친 대가가 그 정도는 돼야지. 쌤통이다, 이 기집애야. 그 말을 듣자 그 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서서 울기 시작했어요. 볼이 축축해질 만큼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어머님, 그이는 잘 지내요? 회복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혹시 결혼은 했나요? 그래, 장가가서 아주 예쁜 며느리였고 내년이면 손주 본다. 너보다 100배 1000배는 잘 살아. 그러니까 괜히 다시 눈 돌릴 생각도 하지 마. 그땐 정말 엄마 말만 듣고 그렇게 급하게 결정한 게 지금도 후회돼요. 저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했어요. 웃기시네. 의식도 없는 사람 내팽개치고 맞선 보고 새 시집 갔던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애를 떠올려? 사람이라면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지. 적어도 시간이 필요했잖아. 그땐 기다릴 기회도 안 줬잖아. 알아요. 제가 너무 빨리 움직였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이젠 알겠어요. 엄마가 그 사건 터뜨리고 나서 저도 엄마랑은 절연하기로 했어요. 더는 같이 못 살아서요. 아주 잘 됐네. 지은 죄가 많으면 이렇게 하나씩 다 되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난 손도 안 댔는데 너희 모녀가 알아서 패가 망신해버리니 참 기가 막히고 속이 시원하다. 어머님, 진심으로 죄송해요. 그 말만 남기고 전 며느리는 울먹이며 골목 끝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참 얄궂게도 전 그날 처음으로 그 애의 사과를 들었고 오히려 가볍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는 대기업에서 여전히 성실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시간이 날 땐 손자를 봐주기도 해요. 뭐 세상을 다 가진 건 아니지만 이만하면 참 감사한 하루들이죠. 사실 이런 과거는 다 잊고 묻고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썰밤 사연을 듣다 보니 자꾸 제 이야기와 겹쳐지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는 꼭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엔 전 사돈 같은 진상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엮이지 않는 게 제일입니다. 처음엔 몰라도 티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인과응보, 사필귀정, 정말로 있는 일이더군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제 사연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